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자고 가야겠다. 여긴 어머니 집도 아니잖아요. 나가주세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집이 어머님 명의인 걸 몰랐어요.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돌아가라. 오늘은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0대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떡볶이 냄새, 튀김 기름 소리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서 작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단층 주택에서 지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도현이가 학교 다닐 때 운동화 낡은 거 보고 새 거 사주려고 밤새 튀김을 더 튀기던 날들. 민석이가 감기 걸려서 등에 업고 병원 뛰어가던 날들. 서연이가 예쁜 치마 사달라고 조르던 날들. 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각자 살 길이 바쁩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습니다. 올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좋은 배를 골랐습니다. 사과도 샀습니다. 대추, 밤도 한 봉지씩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지에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아이들 줄 선물도 샀습니다. 도연이한테는 건강식품을, 민석이한테는 따뜻한 내복을, 서연이한테는 예쁜 스카프를 샀습니다.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명절 보름 전부터 저는 문 앞을 자주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오나 싶어서였습니다. 현관 청소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불도 새로 빨았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장조림, 민석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서연이가 좋아하는 깻잎찜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라고요? 항상 아이들이 내려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부모 집에 오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보고 올라오래요. 도현아, 왜?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 그게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요. 왕복 8시간씩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도 막히고 애들도 칭얼거리고.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버스 타면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차 막히는 거 힘들다는 거 압니다. 손주들 차에 오래 타면 멀미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섭섭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반짝반짝 닦아놓은 집, 냉장고 가득한 반찬들, 정성껏 포장한 과일들. 어머니, 괜찮으시죠? 마포 아파트 어머니 명의잖아요. 어머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오세요. 도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엄마가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아까웠습니다. 깨끗이 청소한 집이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 손주들도 보고,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약도 챙겼습니다. 무름약, 혈압약, 소화제까지. 아이들 줄 선물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일은 무거워서 조금만 담았습니다. 명절 차례상에 올릴 나물도 챙겼습니다.
제가 직접 무친 게 맛있으니까요. 추석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큰며느리 지연이한테 흉 보이기 싫어서였습니다. 지연이는 공손하게 대하지만 왠지 마음이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말투는 부드러운데 눈빛이 딱딱합니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순천에서 서울까지 4시간 반 걸립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캐리어를 짐칸에 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순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아들 보러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학교 가던 모습, 시험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던 모습,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던 모습, 다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0이 넘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핫도그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기운을 내야 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현아, 엄마 거의 다 왔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조심히 오세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바쁘겠지. 명절 준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짐을 찾아서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캐리어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캐리어를 들어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마포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섰습니다. 캐리어를 꼭 잡았습니다. 넘어질까봐 조심했습니다. 마포역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역에서 나와서 아파트까지 또 10분을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인도턱에 걸렸습니다.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드디어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여기서 살지 않습니다. 도연이네가 삽니다.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1201호. 도연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입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며느리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모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소파, 새 가전제품들.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도연이는 아직 학교 일 처리하고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지연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뒀습니다. 손주들 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다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명의 집.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 그런데 여기서 저는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명절이라 바쁜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도연이 올 거야. 그럼 다 나아질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순천이 그리웠습니다. 제 낡은 단층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순의 사연 마이너스 2장 승.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도현이와 겨우 인사를 나눴습니다.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좁은 서재 겸 창고방에서 잤습니다. 이불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베개는 딱딱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룻밤인데 뭐.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례 음식 준비를 안 해뒀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이 추석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절 부른 이유를. 차례 음식 준비를 제가 하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가방에서 챙겨온 나물을 꺼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집에서 미리 손질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서. 냉장고를 다시 뒤졌습니다. 두부가 있었습니다. 달걀도 있었습니다. 파, 마늘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냥 옷 위에 수건을 걸쳤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나물부터 무쳤습니다. 고사리를 볶았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도라지도 무쳤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을 했습니다. 두부는 부쳤습니다. 달걀도 부쳤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분식집에서 30년 일한 손입니다. 음식 만드는 건 익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응, 차례상 준비해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차례 음식 만드는 거 잘 못해서요. 어머님이 해주시니 든든하네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어제 긴 여행 때문에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도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시네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지연이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함께 봤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빼, 사과, 대추를 예쁘게 담았습니다. 밤도 까서 접시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밤 껍질이 질겼습니다.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탁자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나물, 전, 과일, 밥, 국. 정성껏 차렸습니다. 도연이네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손주 둘도 나왔습니다. 10살, 8살짜리 남매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도연이가 절을 했습니다. 지연이도 절을 했습니다. 손주들도 절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요? 차례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상에 다시 차렸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겁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저도 앉으려는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국그릇 좀 더 갖다 주세요. 하나 부족해요. 일어나서 주방에 갔습니다. 국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앉으려는데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없네요. 또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물을 따라줬습니다. 겨우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지연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숟가락 하나가 더러운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서 숟가락을 씻어왔습니다. 그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밥 몇 숟가락 떠먹고 그만뒀습니다. 식구들은 잘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전을 잘 먹었습니다. 지연이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릇을 모았습니다. 주방으로 날랐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습니다. 차례상 그릇에 식사 그릇까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기름기가 많았습니다.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서 있으니 허리도 아팠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네 가족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설거지를 다 끝내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해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제가 하라는 뜻인 걸 알았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뭐 있는 걸로 간단하게 하지. 냉장고에 재료가 별로 없는데요. 마트 가서 장 좀 봐주실래요? 어머님이 직접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가라고요? 새벽부터 일하고 설거지까지 했는데 또 밖에 나가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리는데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연이가 장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카드도 줬습니다. 고기도 좀 사오세요. 아이들이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과일도 좀 더 사오시고요. 알았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마트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명절이라 북적였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고기를 샀습니다. 삼겹살을 골랐습니다. 비싼 것으로 샀습니다. 손주들 먹을 거니까. 채소도 샀습니다. 양파, 마늘, 파. 과일도 샀습니다. 포도, 귤. 우유도 샀습니다. 빵도 샀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이 꽤 나왔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제 돈이 아니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양손에 가득 들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순천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민석이랑 서연이는 뭐하고 있을까? 전화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걱정 끼칠까봐 참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모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주방에 놓았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저녁 준비 시작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지연이는 또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고기를 꺼냈습니다. 양념을 했습니다. 채소를 씻었습니다. 썰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가져다 주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또 설거지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퉁퉁 불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만져서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닦았습니다. 바닥도 쓸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 또 바쁠 텐데. 내일도 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야지.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딱딱한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제 집인데 개 같습니다. 아들 집인데 하인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끝없이 설거지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릇이 자꾸 쌓이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끝이 없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창문으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언제 집에 갈 수 있나? 순천이 그리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불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차례 음식 만들어 달라는데 만들어줬습니다. 설거지 하라는데 했습니다. 장도 봐왔습니다. 밥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듣나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짐을 싸야 합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합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챙겨온 물건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도현이와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배웅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한마디 던진 겁니다. 지연이는 아예 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 홀로 섰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닦았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택시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캐리어를 붙잡고 섰습니다. 드디어 빈 택시가 왔습니다. 섰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으려고 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내려서 도와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냈습니다.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절 연휴라 붐볐습니다. 매표소로 갔습니다. 순천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8시 10분 출발이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대합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부부도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도 보였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순천행 버스 탑승 안내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갔습니다. 표를 보여줬습니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캐리어는 짐칸에 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속도를 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를 풀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도현이한테 다시 연락이 올까? 오지 않을 겁니다.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청객이니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다시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진짜 집으로. 순천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빛만 휑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고향의 바람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까지 15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순천 시내. 조용한 골목길. 작은 가게들. 다 아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꺼두고 왔으니까요.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제 집 냄새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소파, 작은 텔레비전, 낡은 식탁. 다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편했습니다. 여기는 제 공간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는 곳입니다. 캐리어를 방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씻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차가운 얼굴, 지연이 냉정한 말투, 불청객이라는 말, 여긴 어머님 집 아니라는 말. 다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 비웠으니까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채소를 샀습니다. 과일도 샀습니다. 반찬거리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그릇만 있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냥 틀어놨습니다.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한 나날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가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했습니다. 짧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형님 댁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저 내일 갈게요. 뭔가 이상해요. 오지 마. 바쁠 텐데. 아니에요.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는 착한 아들입니다. 소탈하고 따뜻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힘들지만 늘 저를 챙깁니다. 도현이와는 다릅니다. 다음 날 민석이가 왔습니다. 막내딸 서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둘이 같이 온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민석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 우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어머니 말씀하세요. 형한테 무슨 일 있었죠? 민석이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일만 시켰는지, 어떻게 쫓겨났는지, 불청객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여긴 어머님 집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혼자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고. 민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민석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형한테 전화할게요. 하지 마. 소용없어. 서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요.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서러웠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석이와 서연이가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셋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포 아파트 어머니 명의잖아요. 파세요. 뭐? 팔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 편한 곳으로 가세요. 형은 이미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수님도 모르는 것 같고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만 손해예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그 집 팔고 엄마 좋은 데 가서 사세요. 우리가 자주 갈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집을 팔 수 있을까요? 도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도현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머니 명의예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민석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엄마 좋을 대로 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늦으면 더 복잡해져요. 민석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 팔아야 하나? 도현이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팔기로 했어.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마포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좋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매물을 내놨습니다. 며칠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도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도현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파트 팔기로 했어. 네. 뭐라고요? 마포 아파트. 엄마 명의 아파트. 팔기로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는 집인데. 너희가 사는 집이지만 엄마 명의야. 엄마가 파는 거야.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우리 애들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결정했어. 어머니. 도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새 주인이 들어와. 어머니, 이럴 거예요. 이게 자식한테 할 짓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한 게 뭔데. 불청객이라고 했잖아. 엄마 집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이제 진짜 내 집 아니야. 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게 두드렸습니다. 급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봤습니다. 어머님, 저 몰랐어요. 그 집이 어머님 명의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 남편이 말 안 했어요. 저는 남편 명의인 줄 알았어요. 재개발로 나온 거라고만 들었지 어머님 명의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여긴 어머님 집 아니라고 그런 말 절대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누구거든 상관없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집 팔지 말아주세요. 애들 학교도 있고 저희 살 곳이 없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가 계속 빌었습니다. 울면서 빌었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계약했어. 새 주인이 들어와. 어머님. 지연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님 모실게요. 제발 집만은. 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게 어머님 집이었다는 거. 어머님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다는 거.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도연이는 알고 있었어. 자기 명예 아니라는 거. 그런데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왜 그랬을까? 지연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만 터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로 본 거야? 일꾼? 하인? 차례 음식 만들라고 부르고 설거지 시키고 장 보라고 하고. 그러고는 쫓아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변명 안 할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연이가 또 절을 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쾅 소리가 났습니다.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절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문을 닫으려는데 지연이가 문틈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 학교는요? 갑자기 이사하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야. 내 알 바 아니야. 어머님, 제발. 나.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손을 놨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지연이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울면서 걸었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지연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대신 받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정이라고. 바꿀 수 없다고. 일주일 후 또 지연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만 봤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과일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가서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가치였구나. 이게 제가 평생 일한 값이구나. 민석이와 서연이가 또 왔습니다. 셋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다 보이는 데 가고 싶어. 조용한 곳. 좋아요. 찾아볼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순천 외곽에 좋은 전원주택이 있다고. 바다가 가깝다고. 조용하고 공기 좋다고. 같이 가봤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꽃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래. 좋아요. 계약할게요. 집을 샀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민석이와 서연이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옮겼습니다.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정순아, 잘했다. 이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웃으며 울었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이제 편하게 살 거예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가꿨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채소도 심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민석이가 주말마다 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자주 왔습니다. 예쁜 꽃을 가져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산책을 했습니다. 뒷집 할아버지와 텃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현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한테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서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이렇게 편한 게 처음이야. 다행이에요. 어머니 웃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희생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는 걸.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고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걸. 70평생 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저답게 살 겁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가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가족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본인을 먼저 사랑하세요. 본인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참기만 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용기 내서 변화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70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이 바다와 별과 바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민석이와 서연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우는 모습이 가끔 떠오릅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던 모습.
과일을 문 앞에 놓고 가던 뒷모습.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연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몰랐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도현이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미워하지 않아. 다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가 아내한테 집 명의를 숨긴 건 비겁한 짓이었어. 엄마를 이용만 하려고 한 거잖니. 그게 제일 슬펐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랄게. 그때 찾아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야기는 들어줄게.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요즘은 바다를 자주 갑니다. 파도를 봅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를 보면 생각합니다. 인생도 저렇구나.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마당에 심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장미, 채송화, 봉숭아. 제 손으로 심고 가꾼 꽃들입니다. 아침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예뻐졌습니다. 뿌듯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도 있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보러 나갑니다. 자라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게 경이롭습니다. 이런 걸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민석이가 지난주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둘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민석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서연이는 의류 사업이 잘 되고 있답니다. 매장을 하나 더 낼 거래요. 자랑스럽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대견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여기서 보낼 겁니다. 제 집에서, 제 마당에서 바다 보며 차례를 지낼 겁니다. 편안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생각도 가끔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새 집은 구했을까? 아이들은 전학 잘했을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게 저와 도연이 사이에 필요한 거리입니다. 밤이 되면 별을 봅니다. 매일 봅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별은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반짝입니다. 저를 지켜봅니다. 위로가 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듭니다. 규칙적인 소리입니다. 편안합니다. 깊이 잠듭니다. 악몽도 안 꿉니다. 서울에서 쫓겨나던 꿈도 이제 안 꿉니다. 대신 바다 꿈을 꿉니다. 꽃밭 꿈을 꿉니다. 행복한 꿈입니다. 아침이 되면 새소리에 깹니다. 자명종 필요 없습니다. 새들이 깨워줍니다. 상쾌합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아침 바다는 특히 아름답습니다. 햇살이 반짝입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마당에 앉아서 마십니다. 느긋합니다.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이게 제 시간입니다. 온전히 제 것입니다. 이웃 할머니가 가끔 놀러 옵니다. 같이 차를 마십니다. 도란도란 이야기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웃음이 납니다. 동네 할아버지는 낚시를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바다에 갑니다.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기다립니다. 물고기가 잡히면 신납니다. 집에 가져와서 회를 칩니다. 민석이와 서연이 부르면 함께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제야 압니다. 거창한 게 행복이 아니구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구나. 매일매일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참았다면 어땠을까? 도연이네 집에 계속 가고 일만 하고 참고 살았다면 아마 병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겁니다. 우울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용기를 낸 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선택한 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서 벗어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0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젊을 겁니다.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걸음 내디드세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정순 잘했어. 평생 고생했어. 이제는 쉬어. 행복해도 돼. 웃어도 돼. 당당해도 돼. 너는 충분히 잘 살았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 별을 보며 오늘도 중얼거립니다. 박정순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용기 내줘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제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얼굴을 스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고, 쓰러져도 다시 서고, 끝까지 살 겁니다. 끝까지 행복할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70할머니의 반란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든 휘둘리지 마세요. 본인을 사랑하세요. 본인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박정순 사랑해.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럴 자격이 있어. 당당하게 살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